북유럽 신화의 오딘은 8발 달린 명마 슬레이프니르를 타고 사후세기를 달렸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날개 달린 페가수스가 영웅의 상징이 되었죠. 이슬람에서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천상으로 승천할 때 탔다는 날개 달린 말 브라크가 있고, 인도에는 바다의 젖자기에서 태어난 신들의 백마가 전설로 남았습니다. 이처럼 전세계 신화나 전설 속 영웅으로 등장하려면 결국 전설의 말 한 마리쯤 꼭 타고 있어야 했던 거죠. 이런 고정관념이 생길 만큼 고대부터 중세, 근대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 전쟁사는 말없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철갑을 두른 기사와 함께 탱크처럼 돌격하는 저돌적인 전투마, 총칼 사이를 뚫고 용맹하게 달려드는 기병대의 말, 정말 멋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말은 포식자가 아니라 피식자, 늘 쫓기는 쪽이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쉽게 놀라고 피냄새나 낯선 환경, 심지어 그림자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애들이에요. 실제로 말은 위협을 감지하면 확인이고 뭐고 일단 도망부터 치고 보는 본능을 즉시 실행하죠. 그도 그럴 법한 게 생각해보세요. 개체 보호수단인 뿔도 없고 가피도 없고 위장색도 없고 사실상 가진 게 없잖아요. 믿을 건 오직 다리뿐이죠. 그러니 바람에 맹수 털오라기 하나만 날아와도 일단 튀고 보는 게 기본 전략이었어요. 즉, 야생의 말은 수백만 년 동안 먹히지 않는 법을 유전자로 각인해온 생물이었고, 지금의 가축화된 말조차도 이 도피 반사를 본능처럼 지니고 있는 거죠. 결국 도망을 잘 칠 수 있는 유전적 형질을 가진 녀석들이 살아남았고, 그 선택이 누적된 끝에 빠른 다리와 예민한 감각을 지닌 개체들이 번성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원래는 쫄보도망 전문 러너였던 말이 인류가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전장의 탱크가 되어버린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흔히 관광지에서 마차 끌거나 목장 한켠에서 풀 뜯는 온순한 말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탱크처럼 누볐던 진짜 전투마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최초의 전투마라고 하면 기병부터 떠올리죠. 하지만 말이 전장에서 처음으로 무기가 된 모습은 기병이 아니라 훨씬 이전의 전차였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기병은 뭔가 더 원시적이고 전차는 더 진화된 무기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였던 거죠. 당시 말은 이미 기원전 3500년경 중앙아시아 보타이 문화권에서 가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체격은 지금보다 훨씬 작았죠. 어깨 높이 120cm 전후, 지금의 포니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말 등에 무거운 무장병사를 태워 돌격한다? 글쎄요. 아마 병사부터 먼저 땅에 나가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작고 연약한 말의 힘을 더 똑똑하게 분산해서 쓰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전차죠. 두세 필의 말에 멍에를 씌워 바퀴 달린 마차를 함께 끌게 하면 작은 포니도 순식간에 달리는 탱크로 변신했던 거죠. 기원전 2500년경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번성한 수메르 문명 유물 속에는 바퀴 달린 수레의 초기 형태가 등장합니다. 이 수레는 나무 바퀴와 가죽끈, 멍의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뢰용이자 전투용으로도 점차 활용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기원전 2000년경에 이르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러한 수레가 본격적인 전차로 발전하며 전장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돼요.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조 시기에는 이미 전차를 조직적으로 사용하는 군대가 등장했고, 훗날 철의 제국이라 불리는 히타이트 제국은 전차 전력을 본격적으로 군사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게 되죠. 특히 기원전 1274년 이집트의 람세스 2세와 히타이트의 무아탈리 2세가 맞붙은 카데시 전투는 고대 전차전 중 가장 유명한 전투로 꼽히죠. 학자들은 당시 전차의 숫자가 이집트 측 2000대, 히타이트 측은 3000대 이상을 동원한 걸로 추정하죠. 무려 5000대가 넘는 전차가 고대 전쟁에 등장한 겁니다. 이 전투에 투입된 말만 해도 최소 1만 필 이상. 그런데 이 말들, 목장에서 풀 뜯던 말에 멍에 씌워 끌고 나간다고 해서 갑자기 전투 모드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든 말이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거. 아니, 정확히 말하면 대부분은 전투랑은 거리가 멀었고 진짜 전장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혹독하게 길러진 소수의 전투마뿐이었죠. 한마디로 어쩌면 사람보다도 더 훈련받고 전쟁터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국가들은 단순히 말을 키우는 걸로는 부족했죠. 아예 전투마 양성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했습니다. 게다가 아무 말이나 데려다 놓고 넌 오늘부터 전투마야 하고 딱지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당시 목장에서 자란 말들 중 아주 소수의 개체만이 전투마로 선발될 수 있었어요. 체격, 지구력, 성격 안정성, 소리나 불, 창에 대한 반응까지 실제로 싸움터에서 버틸 수 있는 말만 따로 선별해 훈련시켰던 겁니다. 특히 히타이트 제국은 이걸 국가 차원의 공식 문서로 관리했을 정도였고요. 기원전 14세기 미탄니 출신 키쿨리의 말조련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말훈련 문헌 중 하나로 확인되죠. 식사부터 수면, 운동 루틴까지 무려 214일간의 훈련 과정. 오늘날 군사규범이라 해도 믿을 만큼 정밀하고 체계적인 지침이었죠. 특히 전차에 배치되는 말들은 선발된 개체 중에서도 약 7개월간의 집중조련을 거쳐야만 비로소 실전에 나설 수 있었죠. 이 같은 반복적이고 오랜 훈련을 통해 말은 단순히 무서운 걸 참는 수준을 넘어 무섭더라도 움직이게끔 조건화됩니다. 공포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위에 기수의 명령에 반응하는 습관이 더 쉬워진 것이죠. 쉽게 말해 마른 속으론 이게 맞나 싶지만 겉으론 씩씩하게 달리는 거예요. 이제부턴 개인 본능보단 팀플전이 우선시 되는 거죠. 또한 장거리 행군도 거뜬히 버티고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속도로 질주하며 물과 먹이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체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전장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명령을 인식하고 따를 만큼 멘탈도 단련되죠. 일반 말들처럼 자유롭게 뛰려는 본능은 억제되고 대열을 맞춰 움직이는 규율이 자리 잡아요. 무거운 안장과 갑옷도 적응하며 심지어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할 위협 앞에서조차 명령에 따라 적을 향해 돌진합니다. 공격성이 새로 생긴다기보다는 그렇게 하도록 훈련된 결과라는 거죠. 학문적으로야 훈련된 반사라고 말하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선 그야말로 충성심처럼 느껴질 정도죠. 이 순간부터는 전쟁의 도구를 넘어 전략의 한 축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기원전 1500년 무렵 중앙아시아 스텝 지역의 말들은 점차 체격이 커지고 더 단단한 체형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어요. 이와 함께 스키타이족을 비롯한 일부 유목전사들은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간이 한 장을 활용해 말 위에서의 전투를 실험하기 시작했죠. 기병 전술의 초기 형태가 등장했고 이는 곧 아시리아와 페르시아 같은 제국들이 본격적으로 기병 중심의 전쟁 전술을 도입하게 되는 흐름으로 이어졌죠. 특히 등자와 안장의 발전은 기병의 충격력과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수세기 동안 전투 양식 자체를 바꿔놓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습니다. 중세 유럽에 이르러서는 데스트리어로 불린 전설적인 대형 전투마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극소수의 엘리트 기병만이 다룰 수 있었던 귀한 전투마였고 대부분의 병사들은 보다 실용적인 코서나 룬시를 타고 싸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중세 유럽의 전투마들은 거의 전차처럼 등장하죠. 갑옷 입은 기사가 거대한 말을 타고 나타나는 장면엔 웅장한 배경음까지 더해져 정말 탱크 한 대가 돌진하는 듯한 인상을 주죠. 하지만 실제로 중세의 군마 체격은 현대 기준으로 보면 훨씬 소박했다는 사실. 고고학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투마는 어깨 높이 140에서 160cm 수준이었고 지금의 경주마보다 작고 체격으로는 튼튼한 중형마 정도에 해당했어요. 반면 영화나 드라마에선 근대 개량 품종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 스크린 속 기사는 실제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고 위압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전장에서 소모품처럼 보였던 말들도 사실은 철저한 선발과 혹독한 훈련을 통과한 소수의 개체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받은 전투마 중에서도 한따까리 한다는 사람들은 누구나 갖고 싶어 했다는 최고의 말이 있었죠. 그걸 우리는 바로 명마라고 부르고요.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전투에서 부상당하고도 그를 끝까지 태우고 전장을 누빈 부세팔레스가 있었고 나폴레옹에게는 아우스터리츠부터 워털루까지 8번의 총상을 입고도 돌아온 명마 마렌고가 있었으며 웰링턴 공작에게는 워털루 전투에서 17시간 내내 함께 버틴 강철 웅덩이의 말 코펜하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에게는 울음소리 하나로 왕을 결정짓던 왕실 전용종 니세한 말, 그리고 명마라 불러도 전혀 손색 없는 세계 정복의 원동력이 되었던 몽골군의 전투마도 있었죠. 몽골군의 전투마는 척박한 초원에서도 스스로 풀을 찾아 먹으며 살아남았고 혹한 속에서도 체온을 유지하며 하루 수십 킬로미터를 달리는 강인한 지구력을 지녔어요. 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주인이 말의 피를 마셔도 놀라거나 도망치지 않았고 전투에선 포위 전술에 따라 재빨리 방향을 바꾸고 때로는 몸을 낮춰 은폐하는 전술적 움직임까지 해냈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한나라 무제는 서역 페르가나 지방의 명마, 이른바 천마를 얻기 위해 무려 전쟁까지 벌입니다. 그리고 전설적인 명마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전쟁의 살아있는 증인이자 진짜 전장에서 싸운 전우, 서전트 레클리스. 레클리스는 원래 서울 신설동 경마장에서 아침해라는 이름으로 뛰던 경주마였습니다. 1949년 7월 제주에서 태어난 암말, 전형적인 몽골계 소형말이었죠. 하지만 전쟁이 터지면서 경주마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미 해병 제1사단 5연대의 에릭 피터슨 중위에게 단돈 250달러에 팔리며 전장에 발을 들이게 되어 미 해병들과 함께 생사를 누비기 시작한 아침해에게 병사들은 별명을 하나 붙여줍니다.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다는 뜻의 이름, 레클리스. 그리고 마침내 1953년 3월 한반도 중부 경기도 연천군 백항면 메열리에서 베가스 고지 전투가 벌어집니다. 미 해병대는 네바다 전초기지를 사수하고 중공군 제124단은 전초기지들을 동시에 밀어붙이며 마지막 고지를 쟁탈하려 들었죠. 포탄이 쏟아지고 땅이 요동치던 그 전투의 한복판에서 레클리스는 말이 아니라 병사였습니다. 50일의 왕복, 포탄 386발, 총 중량 약 4톤, 총 이동거리 56km, 1분에 500발이 날아드는 탄환 속 레클리스는 무반동포 포탄을 싣고 참호를 넘고 언덕을 오르내리며 혼자서 전선을 버텨냅니다. 중간에 포탄 파편에 왼쪽 눈 위를 다치고 옆구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지만 레클리스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미 해병은 고지를 지켜냈죠. 이 공로로 레클리스는 퍼플하트, 대통령 표창,
유엔 군종기장 등 수많은 훈장과 표창을 받았고 전후엔 캘리포니아 펜들턴 기지에서 정식 상사 계급으로 예우받으며 진짜 전우로 살아가죠. 1968년에 전쟁 후유증과 노령으로 세상을 떠나자 미 해병대는 레클리스를 위한 정식 군 장례식을 열고 제1해병사단본부의 묘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미국의 저명한 시사 잡지 라이프는 레클리스를 미국 역사상 100대 영웅 중 한 명으로 선정하죠. 조지 워싱턴과 에이브러햄 링컨, 마더 테레사 등과 나란히 이름을 올린 유일한 동물이었죠. 이처럼 인간은 수천 년 전 가장 겁 많고 날쌘 동물을 전장의 동반자로 선택했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허무하게 사라졌지만 그중 어떤 말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오래도록 그 이름이 기억되었죠.